제 아내가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모든 업무 저녁 식사에 대해 돈을 받는다면 제가 낡은 소파에서 자야 했던 모든 밤에 대해 새 소파를 살 만큼 충분한 돈을 벌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서울 교회의 우리 집에서 열린 이 특별한 화요일 밤에는 알리시아가 침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방식에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야, 내 검은색 드레스 봤어? 그 가슴 부분을 막연하게 가리켰다. 네가 향수 광고 오디션을 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 드레스 말이야? 저는 문가에 서서 그녀가 평소와 다른 서두름으로 옷장을 뒤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밤 회사 저녁 식사가 뭐 특별한 거야? 알리시아는 그녀가 말하던 드레스를 들고 나와 몸에 대보았습니다. 35살의 그녀는 여전히 시선을 사로잡았고 12년간의 결혼 생활 후에도 저는 그녀가 다른 남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젓갈색 머리카락은 침실의 빛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 저를 사로잡았던 그녀의 녹색 눈은 이제 저를 제외한 모든 곳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김민준 상무님과 함께야. 알잖아. 내가 말했던 지역 이사님. 그녀는 그 드레스를 입었고 저는 그것이 그녀에게 아주 잘 어울린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의 아내 수진 씨도 거기 있을 거니까. 질투하고 짜증내지 마. 질투하고 짜증낸다고? 내가? 저는 문틀에 기대어 팔짱을 꼈습니다. 나는 성숙한 남성적 자신감의 화신이야. 내 정신과 의사에게 물어봐. 오, 잠깐만. 식당 관리자 월급으로는 한 명도 고용할 여유가 없네. 그녀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또 어렵게 굴고 있다는 듯한 그 표정. 자기야, 제발. 이 저녁 식사는 내 경력에 정말 중요해. 민준 상무님이 승진에 대해 암시하셨고, 나는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해. 알았어. 왜냐하면 그 드레스와 말을 질식시킬 만큼의 향수보다 더 승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없으니까. 너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을 피하고 대신 완벽한 정확성으로 립스틱을 바르는데 집중했습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시내에서 3개의 레스토랑을 관리했고 취객부터 직원 문제까지 모든 것을 다루었고 누군가 저에게 거짓말을 할 때 꽤 좋은 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제 머릿속의 레이더는 이 저녁 식사가 어디서 열리는데?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메리디안 레스토랑 강남대로에 새로 생긴 곳이야. 그녀는 서둘러 가방을 챙기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30초 후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10시까지는 집에 와야 해. 늦어도 11시. 메리디안 레스토랑. 나는 그곳을 알았습니다. 비싼 스테이크와 어두운 조명. 결혼한 사람들이 배우자와 함께 식사하지 않을 때 가는 그런 종류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녀가 비싼 향수와 불안한 긴장감의 연기 속으로 떠난 후 저는 맥주를 한 캔 따고 제 메인 레스토랑에서 2블록 떨어진 스포츠바를 관리하는 친구 지훈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바람을 피우고 있어. 제가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안녕 햇살.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녀는 오스카상을 받으러 가는 것처럼 차려입고 회사 저녁 파티에 가고 있고 몇 주 동안 이상하게 행동했어. 몰래 전화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갑자기 외모에 신경 쓰고 아마도 그녀는 정말로 승진하려고 노력하는 걸 수도 있어. 지훈아. 그녀는 보험회사 인사팀에서 일해. 거기서 일어나는 가장 흥미로운 일은 누군가 종이에 베인 상처로 산재 신청을 할 때야. 저는 그가 한 모금 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맥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뭘 할 건데? 나는 김수진 씨에게 전화할까 생각 중이야. 알잖아. 상사의 아내 이 저녁 식사에 있을 예정인 사람. 그건 훌륭한 아이디어이거나 완전히 미친 짓이거나 내 연애 생활이야, 친구. 하지만 제가 전화번호부에서 김 씨 가족을 찾아 집 전화번호로 전화했을 때 저는 수진의 음성 사서함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명랑하고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씨 가족입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지만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남기지 않고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속에는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약 수진이 정말로 이 회사 저녁 식사에 있었다면 왜 그녀의 집 전화가 화요일 저녁 8시 30분에 울리다가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을까요? 저는 다음 이 시간 동안 거실을 서성거렸고 맥주를 마시고 그러다 검은 커피를 마시며 제가 너무 의심이 많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애썼습니다. 우리 결혼은 최근에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점점 멀어졌고 돈과 미래 계획에 대해 다투었지만 저는 알리시아가 실제로 바람을 피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0시 15분 제 휴대폰이 그녀의 문자로 울렸습니다. 조금 늦을 것 같아. 기다리지 마. 11시 30분 또 다른 문자. 아직 업무 얘기 중이야. 곧 갈게. 새벽 12시 45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김수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김수진입니다. 민준의 아내요.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제 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당신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녀는 어떤 업무 저녁 식사에도 있지 않아요. 강남의 메리디안 호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237호실이요. 호텔.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당신 아내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고, 제 남편도 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호텔 주차장에서 차 안에 앉아 있고 그의 BMW를 볼 수 있어요. 3시간 전에 그들이 함께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방 전체가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확실한가요? 저는 그의 사무실에서부터 그들을 따라왔어요. 그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일주일에 2번 여기서 만났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잡았습니다. 20분 안에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휴대폰 가져오세요. 이 순간을 기록하고 싶을 겁니다. 메리디안 호텔은 부끄러운 비밀처럼 강남대로에 자리 잡고 있었고 세규리와 가짜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차장에서 은색 벤치에 앉아 있는 김수진을 보았고 그녀의 얼굴은 스마트폰 불빛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젊었고 아마 55세 정도였을 것입니다. 값비싼 미용실에 다니고 뿌리 염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잘 관리된 금발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선생님, 민준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좋은 저녁을 보내고 계시지 않는 것 같군요. 더 좋은 저녁을 보낸 적도 있죠.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잘 관리된 화장 뒤에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237호실에 있어요. 9시 30분에 체크인하는 것을 봤어요. 이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몇 주 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어요. 민준이 늦게까지 일하고 비밀스러운 전화를 받고 새 옷을 샀어요. 그녀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람 피우는 남편들이 말하는 상투적인 말들이죠. 지난주에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그가 모든 것을 확인해 줬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호텔 주차장에서 2명의 배신당한 배우자가 결혼의 파탄을 숙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의 미소는 유리를 자를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문을 두드리고 큰 놀라움을 선사할 겁니다. 우리가 2층으로 올라갈 때 호텔 엘리베이터는 관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 손은 분노 때문인지 상심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 때문인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어려운 수술을 준비하는 외과 의사처럼 침착하게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할게요. 그녀가 카펫이 깔린 복도를 따라 걸어가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과 2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어요. 저는 그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요. 237호실은 복도 끝에 있어요. 수진이 문을 단호하게 두드렸습니다. 억울한 아내의 미친 듯한 두드림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갈 모든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자신감 있는 두드림이었습니다. 룸서비스입니다. 그녀가 평소보다 약간 높은 목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안에서 뒤죽박죽 소리, 억눌린 목소리,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약 30초 후
문이 살짝 열렸고 저는 처음으로 김민준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이가 많았고 아마 60세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골프와 카리브해 휴가로 인한 선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텔 목욕 가운을 입고 있었고 방금 지뢰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그의 목소리는 10대처럼 떨렸습니다. 당신이 누구야? 어떻게 알았어? 안녕, 자기야. 수진이 문을 더 활짝 열었고 저는 그녀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박민준 씨를 소개하고 싶어. 알리시아의 남편. 호텔 방은 마치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옷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침대는 다양한 침구로 뒤엉켜 있었고 창가에는 얼음통에 샴페인 한 병이 차갑게 식고 있었습니다. 알리시아는 호텔 수건만 두른 채 욕실에서 나왔고 순수한 공포의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그녀는 제 이름을 마치 욕설처럼 말했습니다. 설명할 수 있어. 정말? 왜냐하면 나는 회사 저녁 식사가 어떻게 호텔 방에서 당신이 목욕 가운만 입고 끝나게 되었는지 정말 듣고 싶거든. 민주는 알리시아를 보호하려는 듯이 다가섰는데 그가 목욕 가운을 입고 있지 않았다면 기사도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마치 교회 헌금함에서 돈을 훔치다 들킨 사람 같았습니다. 이봐, 민준. 이건 어른들 사이의 사적인 문제야. 사적인 문제? 제가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와 호텔 방에서 자고 있는데 그게 사적인 문제라고 생각해? 12년 전 알리시아와의 결혼 서약에 내가 놓친 사생활 조항이라도 있었나? 수지는 다큐멘터리 제작자처럼 방을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나는 당신이 회사 저녁 식사에 왜 호텔 방과 샴페인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기를 원해. 수진, 제발, 집에 가서 얘기하자. 우리는 이혼 법정에서 얘기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호텔 예약, 사설 탐정의 사진, 그리고 내가 당신이 우리 가족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모든 증거와 함께. 알리시아는 이제 울고 있었고 마스카라가 뺨을 타고 검은 줄무늬로 흘러내렸습니다. 민준, 제발.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저는 10년 넘게 사랑했던 여자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호텔 수건을 두른 채 서서 현실이 아니라고 저를 설득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네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에게 거짓말을 했는지야. 나는 네가 우리 결혼을 걱정하는 동안 상사와 자기 위해 일주일에 2번 여기에 왔다고 생각해. 일주일에 2번은 어떻게 알았어? 민준이 다그쳤고 그러자 즉시 혀를 깨물고 싶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아내가 사설 탐정을 고용했기 때문이야. 천재. 축하해. 방금 당신의 불륜 빈도를 확인해줬네. 수지는 여전히 촬영하면서 웃었습니다. 28년간의 결혼 생활인데 그는 여전히 바보야. 대면은 20분 더 계속되었고 알리시아는 울다가 화를 냈습니다. 민주는 호텔 테리클로스 목욕 가운을 입고 약간의 품위를 유지하려고 애썼고 수지는 범죄 현장 사진작가처럼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마침내 민준의 수치심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이건 괴롭힘이야. 호텔 경비를 부르겠어. 부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다른 사람의 아내와 함께 가명으로 등록한 이유를 경찰에 설명하는 것을 기꺼이 들을 거라고 확신해. 그의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떠나야 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목욕 가운을 입고 나랑 싸울 셈이야? 그가 더 가까이 다가섰고 그의 키를 이용해 저를 위협하려고 했습니다. 경고하는데 민준. 나한테서 떨어져. 그리고 알리시아한테서도. 이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해. 그게 위협이야? 약속이야. 저는 제 아내와 잣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호텔 목욕 가운을 입고 서서 싸구려 마피아 두목처럼 저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이건 내 약속이야, 민준. 이건 끝나지 않았어. 끝나려면 아직 멀었어. 우리는 그들을 그들의 배신의 증거로 둘러싸인 호텔 방에 남겨두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수지는 이미 그녀의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거기에 멍하니 서서 제 결혼이 끝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애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우리가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의 미소는 악의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한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서 혼자 일어났습니다. 알리시아는 제가 위스키에 취해 잠든 후 어느 시점에 집에 와서 2개의 여행 가방을 싸고 부엌 카운터에 메모를 남겨두었습니다. 언니 집에 있을게. 이 일을 해결할 공간이 필요해. 해결할. 마치 바람 피우는 것이 우리가 함께 풀 수 있는 수학 문제인 것처럼 저는 커피를 마시고 제 인생의 파탄을 숙고하고 있었는데 제 휴대폰이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로 울렸습니다. 메시지는 단 하나의 사진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제 진입로에 주차된 민준의 BMW. 사진 아래에는 한 줄의 글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당신 아내가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동네 전체가 그들을 봤어요. 걱정하는 이웃이 말했습니다. 목요일 아침까지 소문은 우리 교회 동네에 산불처럼 퍼졌습니다. 저는 신문을 가지러 밖으로 나갔을 때 옆집의 김 여사님이 평소와 다른 열정으로 정원에 물을 주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민준 씨.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사람들이 당신의 일을 당신보다 더 잘할 때 사용하는 특유의 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냐고요? 아, 화요일 밤 이후로 동네 전체가 그 고급차가 당신 집 앞에 주차된 것을 봤어요. 그리고 어제 아침에 알리시아가 여행 가방을 들고 떠나는 것을 봤을 때 그녀는 자신이 너무 많이 말했다는 것을 깨닫고 말을 멈췄습니다. 네, 괜찮아요, 김 여사님.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동네의 화제거리, 아내가 대담하게 애인을 집에 데려온 늙은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직장에 도착했을 때 소문은 저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 조수 관리자 중 한 명인 지훈이 분명히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집안일은 어때요? 갑자기 왜 모두가 제 사생활에 관심을 갖는 거죠? 아, 지난 화요일 밤에 시내의 서연 씨가 결혼 기념일 저녁 식사를 위해 메리디안 호텔에 갔어요. 그녀는 당신이 금발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봤고 그러다 제 아내의 바람이 드러나는 것을 봤어요. 지훈아, 그게 네가 말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야? 그가 제가 먼저 말해서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정말 끔찍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동정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금요일까지 또 다른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저를 악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에 따르면 저는 아내와 그녀의 상사를 호텔까지 따라가 소란을 피운 질투심 많고 통제적인 남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알리시아나 민준만이 알 수 있는 세부 사항이 있었습니다. 음주 문제, 분노 조절 문제, 그리고 제가 알리시아의 경력 발전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한 세부 사항. 지우는 금요일 밤 그의 스포츠바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불안정하다고 말하고 있어. 민준. 당신이 알리시아를 스토킹하고 위협하고 너무 많이 마셨다고. 너무 많이 마셨다고? 저는 아내가 바람 피우는 것을 발견한 후 화요일 밤에 맥주 3잔만 마셨습니다. 나는 알아. 너도 알아. 하지만 김민주는 이 도시 전체에 친구가 있는 것 같고 그들 모두 그의 버전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 저는 맥주잔을 빤히 쳐다보며 잔 옆으로 흘러내리는 물방울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악당이구나. 그렇게 보이네. 알리시아는 사람들에게 그녀가 당신을 두려워하고 당신이 몇 년 동안 그녀를 정신적으로 학대했다고 말하고 있어. 정신적으로 학대했다고. 그 비난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훈아, 너는 나를 8년 동안 알았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물론 아니지.
하지만 그들은 역사를 다시 쓰고 있어, 친구. 그들이 희생자가 될 수 있도록 너를 괴물로 만들고 있어. 그 주말, 저는 그들의 캠페인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깨달았습니다. 6년 동안 이웃이자 가끔 골프 친구였던 박진우 씨는 저와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길을 건넜습니다. 제가 리틀리그에서 그녀의 아이들을 코치했던 최수진 씨는 제가 슈퍼마켓에서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을 때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저녁, 저는 뒷마당에서 햄버거를 굽고 있었는데 옆집 김 여사님 댁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여사님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고 저는 대화의 일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상황이야. 항상 좋아 보였는데 닫힌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 저는 더 잘 듣기 위해 울타리에 더 가까이 다가갔고 김 여사님이 알리시아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김 여사님. 알리시아의 목소리가 울타리를 넘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민준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저를 위협했어요. 그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경찰에 신고했니? 자기야? 나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어. 내 변호사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어. 증거를 모아야 해. 민주는 항상 성질이 급했지만 내가 직장에서 성공하기 시작한 이후로 더 심해졌어. 저는 제 뒷마당에 서서 12년 동안 저와 함께 살았던 제 아내가 이웃에게 저를 폭력적인 주정뱅이로 헐뜯는 것을 들었고 제 안에 깊은 무언가가 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 평판을 망치고 나를 괴물로 만들고 있어. 그들도 나에게 똑같이 하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피곤했습니다. 민주는 내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망상에 사로잡혀 있고 질투심이 많다고 말하고 있어. 그는 심지어 내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는 반격해야 해. 하지만 현명하게. 무슨 뜻이죠? 내 말은 우리는 그들에게 패배의 맛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야. 민주는 그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깨끗하지 않아. 나는 그와 2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어. 나는 그의 어두운 비밀을 알고 있어. 무슨 비밀이요? 재정적인 비밀. 민주는 몇 년 동안 자신의 지출을 아주 교묘하게 관리해왔어.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있었어, 민준. 알리시아는 그의 첫 번째 불륜이 아니었어. 이 정보는 저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고요? 내가 아는 것만 적어도 3명. 사진, 이메일, 신용카드 명세서가 있어. 나는 아주 꼼꼼한 아내거든. 왜 몇 년 전에 그를 떠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고 적절한 시기가 왔을 때 그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싶었기 때문이야. 우리는 다음 1시간 동안 반격을 계획했습니다. 수지는 몇 년 동안 민준의 불륜과 재정적 비리를 꼼꼼하게 기록해왔습니다. 그녀는 그가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있는 사진, 조작된 경비 보고서, 사본, 그리고 그가 개인적인 지출에 회사 돈을 사용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대박이야. 수진이 말했다. 민주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 그는 내가 단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배신당한 아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계획이 뭐죠? 우리는 그들 둘 다를 공개적으로 철저하게 폭로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진정한 거짓말쟁이이자 사기꾼처럼 보이게 만들 거야. 월요일 아침, 저는 제 자신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리시아가 머물고 있다고 알려진 그녀의 언니 집을 지나갔지만 그녀의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사무실에 전화했고 그녀가 개인 휴가 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준의 집을 지나갔을 때 저는 그의 진입로에 주차된 그녀의 차를 보았습니다. 언니 집에 머문다는 계획은 실패했네요. 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시간과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3명의 다른 이웃집으로 운전해 가서 김 씨 집에서 알리시아의 차를 본 것을 아무렇지 않게 언급했습니다. 그녀의 상사 아니야? 2 블록 떨어진 곳에 사는 박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회사 저녁 파티에서 함께 식사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 오, 흥미롭네. 수요일까지 저는 민준의 집에서 알리시아의 차를 4번 더 기록했습니다. 저는 또한 민준이 위너 원 승자 1호이라고 적힌 맞춤 번호판을 단 BMW를 운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유용하게 쓰일 세부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돌파구는 제 레스토랑 근처 카페에서 알리시아의 가장 친한 친구인 최유진을 우연히 만났을 때 찾아왔습니다. 민준. 그녀는 저를 보고 정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지내? 나는 모든 것에 대해 들었어. 들었을 거야. 알리시아가 말하는 공식적인 이야기는 뭐야? 유진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내가 몇 달 동안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어. 네가 술을 마시고 그녀의 직장 성공에 대해 화를 냈다고. 그리고 너는 그걸 믿어? 나는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는 불안하게 라떼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네가 알리시아와 민준에 대해 모르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 그들이 작년 크리스마스부터 데이트했다는 것. 회사 파티에서 시작됐어. 그리고 더 있어. 민준은 아내를 떠나고 알리시아를 승진시키고 심지어 그가 부산의 새로운 직책으로 그녀를 데려갈 수도 있다고 약속했어. 부산. 그는 그곳에서 지역 이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는 알리시아를 데려갈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애인과 함께 다른 주로 이사할 계획이었습니다. 유진아, 왜 나에게 이걸 말해주는 거야? 그녀는 아무도 듣지 않는지 확인하며 카페를 둘러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 둘 다 10년 동안 알았고 이건 옳지 않아. 알리시아는 내 친구지만 그녀가 너에게 하는 짓은 잘못됐어. 그리고 민준, 그는 그녀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무슨 뜻이야? 그는 결혼했어, 민준. 그리고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너와 수지는 그의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니야. 그는 패턴이 있어. 그날 밤, 저는 수진에게 전화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부산.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나에게 부산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 그가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아내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이었던 것 같네. 절대 안 돼.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분노는 명백했습니다. 민준, 이제 제대로 할 때야. 너는 어떻게 할 건데? 토요일은 서부 상공의 연례 바비큐 파티야. 민준은 이사라서 거기 있을 거야. 도시의 비즈니스 커뮤니티 절반이 거기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모두가 김민준과 그의 바람 피우는 아내가 진실을 알 때야. 서부 상공의 연례 바비큐 파티는 매년 한강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서울 교회의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모여 네트워킹하고 맥주를 마시고 서로를 좋아하는 척하는 넓은 녹지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여전히 행복한 부부인 척할 때 알리시아와 함께 2번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혼자 갔지만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수진과 저는 목요일 밤 내내 군사 전략가들의 정확성으로 우리의 공격을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민준의 조작된 경비 보고서 사본, 몇 년 동안 그가 다른 여러 여자들과 함께 있는 사진, 그리고 그의 불륜에 대한 상세한 타임라인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증거, 그의 집에 있는 알리시아의 차 사진, 그녀가 언니 집에 있다는 거짓말에 대한 스크린샷, 그리고 그녀가 저를 폭력적인 주정뱅이로 묘사하는 김 여사님과의 대화 녹음본을 제공했습니다. 수지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의 관심을 끌고 그들이 도망치거나 이야기를 통제할 기회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토요일은 회색빛이고 축축한 하늘로 밝았습니다. 전형적인 서울의 여름 날씨. 저는 조심스럽게 옷을 입었습니다. 카키색 바지, 폴로 셔츠, 점잖은 교회 남자의 복장. 저는 그들이 묘사했던 미친 스토커가 아니라 억울한 남편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제가 정오에 도착했을 때 바비큐 파티는 이미 한창이었습니다. 공원 곳곳에 흰색 텐트가 쳐져 있었고 그릴에서 나는 연기가 축축한 공기 속으로 피어올랐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음식 접시와 플라스틱 맥주 컵을 들고 서성거렸습니다. 저는 민준을 즉시 알아봤습니다.
그는 메인 파빌리온 근처에 서서 한 무리의 사업주들이 그의 모든 말을 열심히 듣는 동안 생생하게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싼 폴로 셔츠와 잘 다려진 카키색 바지를 입고 부유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이곳은 그의 세상이었고 존경과 권력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세상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알리시아는 그의 옆에 서 있었고 제가 우리 2주년 기념일에 꼭 그녀에게 사준 여름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러니는 저를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한 말에 킥킥거렸고 대중 앞에서 헌신적인 여자친구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텐트에서 맥주를 한 캔 집어들고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 아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 결혼 문제에 대한 소문은 퍼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직접 언급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정중했습니다. 민준, 세계의 철물점을 소유한 박진우 씨가 제 어깨를 쳤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네, 친구. 일은 어때? 불평할 게 없지. 레스토랑 업계는 항상 나를 바쁘게 만들어. 알리시아는? 그녀가 큰 승진을 했다고 들었어. 그런 셈이지. 저는 제 목소리를 중립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확실히 경력을 쌓고 있어. 저는 1시간 동안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람들이 기억하는 침착하고 믿을 수 있는 남자의 이미지를 다시 구축했습니다. 저는 농담을 하고 가족에 대해 묻고 비즈니스 동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천천히 저는 단지 모습을 보이고 정상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제 평판을 다시 쌓고 있었습니다. 1시 30분에 수진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금발 머리, 시선을 사로잡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멋져 보였습니다. 그녀는 인물을 띤 여자처럼 군중 속을 움직였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고 농담에 웃고 자신감 있는 임원의 아내 역할을 했습니다. 민주는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알리시아에게 무언가 속삭였고 그녀는 즉시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민준? 수진의 목소리가 파빌리온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온통 찾아다녔잖아. 주변 군중이 조용해졌고 드라마를 감지했습니다. 수진은 민준의 뺨에 키스하고 빨간 립스틱 자국을 남기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미소로 알리시아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리시아겠군요. 당신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알리시아는 사라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 여사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오, 나는 놓치지 않을 거야.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바비큐는 항상 재미있잖아. 민준의 모든 동료와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잖아. 저는 더 가까이 다가섰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섰습니다. 수진. 민준의 목소리는 경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뭘 할까, 자기야? 파티를 즐기고 내 친구들을 만나고 그녀는 그들 주위에 모인 군중에게 돌아섰습니다. 나는 아직 제대로 소개하지 않은 것 같네. 저는 김수진입니다. 민준의 28년 된 아내요. 아내라는 단어는 강조되었습니다. 군중 속의 몇몇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진이 친근하지만 분명히 소유욕이 강한 방식으로 알리시아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계속했습니다. 박민준 씨입니다. 그녀는 민준의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사실 제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아내입니다. 적어도 최근까지는 그랬죠. 군중 전체가 주목했습니다. 이제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감지한 주변 대화는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불에 뛰어드는 나방처럼 우리의 작은 드라마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민주는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오해는 전혀 없어. 수진이만 끼어들었다. 내가 이번 주에 알리시아가 우리 집에 있었던 이유를 모두에게 설명해 줄래? 아니면 내가 할까? 수진, 그만해. 민준의 목소리는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뭘 그만해? 진실을 말하는 걸? 내 바람에 대해 내가 모르는 척하는 걸? 내 다른 바람에 대해 내가 모르는 척하는 걸? 바람이라는 단어는 군중 속에서 전기 충격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동네 가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처형이었습니다. 알리시아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건 부적절해. 우리는 이걸 개인적으로 논의해야 해. 개인적으로? 제가 웃었고 몇몇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먹었던 사적인 저녁 식사, 사적인 호텔 여행, 그리고 내 상사와 함께 부산으로 이사하기로 한 사적인 결정처럼 부산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군중 대부분에게 놀라운 소식이었고 저는 몇몇 얼굴에서 충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필사적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탈출구를 찾으려고 했지만 우리는 적어도 50명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됐어. 민준의 목소리는 크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건 괴롭힘이고 나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을 거야. 괴롭힘. 수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네가 회사와 함께 낭만적인 저녁 식사에 대해 청구한 경비 보고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괴롭힘인가? 아니면 몇 년 동안 내가 다른 여러 여자들과 함께 있는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괴롭힘인가? 아니면 메리디안 호텔에서 너와 알리시아가 체크인하는 영상은 어때?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고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도 저는 민준과 알리시아가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선명한 이미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군중이 더 가까이 몰려들었고 모두가 보려고 애썼습니다. 뒤쪽에 누군가가 크게 외쳤습니다. 무슨 일이야? 김민준이 아내를 속이고 있어.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저 남자의 아내와 몇 달 동안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동안 유용하게 덧붙였다.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희는 그럴 권리가 없어. 권리가 없다고? 진실을 말할 권리. 수지는 이제 완전한 공격 모드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그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권리. 그의 거짓말을 폭로할 권리. 그녀는 군중에게 직접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진짜 김민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람둥이, 거짓말쟁이, 그리고 횡령범. 네, 횡령범. 그의 교묘한 경비 계정 관리에 대한 증거를 보고 싶으신가요? 수진, 경고하는데. 나를 경고한다고? 내가 뭘 할 건데, 민준? 또 바람 피울 거야? 회사 돈을 또 훔칠 거야? 다른 사람의 아내와 함께 부산으로 이사할 거야? 군중은 이제 완전히 흥분했습니다. 휴대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녹화했습니다. 이것은 몇 시간 안에 소셜미디어 전체에 퍼질 것이었습니다. 알리시아는 이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뺨에는 호텔 방에서처럼 마스카라가 번져 있었습니다. 제발 그만해. 네가 모든 것을 망치고 있어. 우리가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알리시아, 내가 우리 결혼을 망쳤어. 네가 몇 달 동안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 네가 네 애인을 우리 집에 데려왔어. 그리고 이제 네가 사실을 알게 된 것에 화가 난 거야?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정확히 그렇게 간단해. 저는 군중에게 돌아섰습니다. 제 아내는 8개월 동안 그녀의 기혼 상사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제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은폐하기 위해 저를 폭력적인 주정뱅이로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항상 친절하고 인내심을 보여준 민준의 아내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군중 속에서 동정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여론은 분명히 우리 편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통제권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적인 가족 문제야. 내가 그것을 공개적으로 만들었을 때 더 이상 사적인 것이 아니었어. 수진이 쏘아붙였다. 내가 알리시아를 회사 행사에 데려왔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말했을 때, 네가 부산에서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을 때, 부산에 대해 어떻게 알았어? 그가 막을 수 있기 전에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의기양양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이야, 민준. 나는 몇 년 동안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나는 너의 부정직한 거래, 재정적 비리, 거짓말을 기록해왔어. 나는 너에 대한 증거를 하나씩 모았고, 이제 그것을 제시할 때야. 그녀는 두꺼운 서류철을 들어 올렸습니다.
28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너는 내가 순진한 아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나는 모든 것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 모든 불륜, 모든 조작된 경비 보고서, 내가 한 모든 거짓말. 군중 전체가 완전히 조용했고 그녀의 모든 말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수진이 계속했습니다. 나는 월요일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야. 나는 또한 이 재무 서류 사본을 당신 회사의 이사회와 국세청에 보낼 거고, 나는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어떤 종류의 남자와 거래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도록 할 거야. 민주는 필사적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이 완전히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는 이럴 수 없어.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하고 있어. 수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네가 선택을 했어, 민준. 이제 그 결과와 함께 살아. 대면은 10분 더 계속되었고 군중의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논평을 했습니다. 몇몇 사업주들은 민준의 회사와의 관계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하고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마침내 민준은 알리시아의 팔을 잡고 주차장 쪽으로 군중을 뚫고 나가려고 했지만 피해는 이미 입었습니다. 그들의 평판은 산산조각 났고 그들의 거짓말은 폭로되었고 그들의 함께하는 미래는 갑자기 훨씬 덜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이 굴욕 속에서 바비큐 파티에서 도망쳤을 때 수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로 저에게 돌아섰습니다. 1단계 완료. 그녀가 말했습니다. 기분이 어때? 무언가의 시작처럼 느껴져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 제가 옳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바비큐 파티에서의 대면은 몇 시간 만에 온라인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일요일 아침까지 우리의 공개적인 대면 영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동네 소셜미디어 앱 전체에 퍼졌습니다. 여론은 한결같았습니다. 민준과 알리시아는 악당이었고 수진과 저는 억울한 배우자였으며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준은 패배를 우아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성공적인 경력을 쌓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제 지역 감독관인 박지훈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오늘 오후에 본사로 올 수 있어? 무슨 일이죠? 이 시에 와. 저는 그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사 사무실은 3가지 이유로만 관리자를 부릅니다. 승진, 구조 조정 또는 징계. 최근 사건들을 고려할 때 저는 그들이 저에게 승진을 제안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빴습니다. 지우는 두꺼운 서류철과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표정으로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 지난 주말 당신의 행동에 대한 몇 가지 걱정스러운 보고를 받았습니다. 무슨 보고요? 괴롭힘, 공공질서, 문란, 스토킹. 그는 폴더를 열고 몇 장의 인쇄된 이메일을 꺼냈습니다. 이 불만들은 오늘 아침 김민준 씨와 그의 변호사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 종이들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괴롭힘 지훈 씨? 그 남자는 제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개 행사에서 그와 대면했습니다. 이 보고들에 따르면 당신은 김 씨를 스토킹했습니다. 김 씨, 그의 재산을 촬영하고 그와 그의 비공식적인 아내를 위협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의 차가 그의 진입로에 주차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건 스토킹이 아닙니다. 그건 불륜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지우는 불편해 보였습니다. 민준, 나는 당신을 8년 동안 알았어. 당신은 훌륭한 관리자이고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어.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죠? 나는 당신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정직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야. 2주 유급 휴가. 그 시간을 당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해. 마치 배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지훈 씨, 장난 아니시죠? 제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제가 벌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개인적인 문제가 당신의 직업적 평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정직되는 거야. 회사는 이런 종류의 스캔들에 연루될 수 없어.
저는 분노에 차서 회사 사무실을 떠났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분노는 차갑고 집중된 무언가로 식었습니다. 민주는 강경하게 나오고 있었고 그의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해 제 경력을 망치려고 했습니다. 만약 그가 이 갈등을 확대하고 싶다면 저는 그 수준에서 그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들이 저를 정직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 괴롭힘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 개자식,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도 나에게 똑같이 하고 있어. 그는 내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위험하고 불안정하다고 말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제 우리는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거야. 내가 그의 재정적 비리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지. 이제 그것을 사용할 때야. 그날 밤, 우리는 우리 교회 동네와 엿보는 눈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지는 노트북 가방과 제가 그녀의 계획 세션에서 알아차리게 된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해. 그녀는 노트북을 열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몇 년 동안 부주의했어. 봐. 그녀는 저에게 지난 5년 동안의 민준의 지출을 상세히 기록한 스프레드시트를 보여주었습니다. 고객 회의로 청구된 낭만적인 저녁 식사, 비즈니스 컨퍼런스로 청구된 고급 호텔에서의 주말 여행, 홍보 자료로 분류된 비싼 선물. 이건 수백만 원이야. 제가 데이터를 훑어보면서 말했습니다. 수천만 원이라고 생각해. 이건 내가 기록할 수 있었던 것뿐이야. 더 많을 거라고 확신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얻었어요? 수진의 미소는 날카로웠습니다. 민주는 항상 서류에 부주의했어. 그는 이를 집에 가져와서 노트북을 열어두고 내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나는 3년 동안 문서를 촬영하고 파일을 복사해왔어. 3년. 당신은 3년 동안 그의 불륜에 대해 알고 있었군요. 나는 첫 번째 이후로 의심했어. 두 번째 이후로 확실히 알았어. 세 번째가 되자 나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 왜 그를 떠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싶었기 때문이야. 이혼은 한 가지야. 공개적인 굴욕과 재정적 파산은 완전히 다른 거야. 그녀가 옳았습니다. 단순한 이혼은 민준에게 부산에서 알리시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자유를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재정적 범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그가 어디를 가든 그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계획이 뭐죠? 우리는 이 문서 사본을 그의 회사 이사회, 국세청, 그리고 지역 비즈니스 저널에 보낼 거야. 우리는 또한 토요일 바비큐 파티에 참석했던 모든 사업주에게도 보낼 거야. 그것이 당신에게도 연루되지 않을까요? 만약 당신이 재정적 비리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보고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내가 그의 사기 규모를 발견하자마자 보고할 거야. 그녀의 미소는 포식자 같았습니다. 나는 마침내 남편의 범죄를 폭로할 용기를 찾은 걱정하는 아내가 될 거야. 우리는 증거를 배포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지는 정부기관과 민준의 고용주에게 공식적인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담당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및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퍼뜨리는 데 집중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저는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화요일 밤, 저는 그의 사무실 건물로 운전해 가서 그가 나올 때까지 주차장에서 기다렸습니다. 그의 BMW는 D-킴이라고 적힌 예약된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고 위너 원승자 1호이라고 적힌 번호판이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차장이 텅 빌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차를 손상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재산 파손이 될 것입니다. 대신 저는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하는 데 사용하는 랩으로 차 전체를 단단히 감쌌습니다. 40분과 6개의 초대형 랩롤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끝났을 때 그의 BMW는 거대한 남은 음식 덩어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그의 앞 유리창 랩 아래에 메모를 붙였습니다. 승자는 속이지 않아. 책임감 있는 시민.
저는 또한 제 작품 사진을 찍어 서울 시내에서 발견됨 이라는 캡션과 함께 동네 소셜미디어 그룹에 게시했습니다. 누군가 바람 피우는 남편에게 불만이 있나 봐. 게시물은 이 시간 만에 300개의 좋아요와 50개의 댓글을 받았습니다. 수요일 아침 저는 민준 자신으로부터 분노에 찬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가 내 차를 파손했어. 이 미친놈아.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민준 씨. 저 정직 중인 거 기억하시죠? 당신이 원했던 대로 제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느라 집에 있었어요. 나한테 장난치지 마, 민준. 나는 네가 한 짓이라는 걸 알아. 증명할 수 있어? 누가 나를 봤어? 보안 카메라가 있어? 왜냐하면 네가 비난을 하려면 증거가 있는 게 좋을 거야. 잠시 동안 전화선이 조용했습니다. 나한테서 떨어져. 그리고 내 재산에서도. 내 재산? 네가 호텔방에서 그녀와 잤을 때 내 아내가 내 재산이었던 것처럼? 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랩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주 동안 저는 민준의 삶을 그가 제 삶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한 심리전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찾을 수 있는 모든 메일링 리스트에 글을 등록했습니다. 체중 감량 프로그램, 모발 이식 서비스, 파산 변호사, 결혼 상담. 저는 그의 회사 주소를 사용하여 그의 사무실이 부끄러운 홍보 자료로 넘쳐나게 했습니다. 저는 그의 BMW를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판매하는 가짜 당근마켓 광고를 만들고 그의 회사 전화번호를 연락처로 기재했습니다. 그는 잠재적인 구매자로부터 전화를 받는데 며칠을 보냈습니다. 저는 민준을 직접 지목하지 않고 조사를 촉발할 만큼 충분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면서 대형 보험 회사의 재정적 비리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지역 비즈니스 저널에 보냈습니다.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은 제가 수진이 제공한 재정적 증거를 제 레스토랑 업계 인맥을 통해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비즈니스 커뮤니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작고 소문은 빠르게 퍼집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민준의 평판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3명의 사업주가 그의 회사와의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전화했습니다. 비즈니스 저널은 경비 계정의 불일치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원들조차 불륜과 재정적 조사에 대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아직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밤, 저는 집에 와서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고 집이 완전히 뒤집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구는 뒤집혀 있었고 서랍은 뽑혀 있었고 서류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구체적인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경찰에 전화했지만 저는 이미 누가 책임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서 형사는 전문적이었지만 회의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찾고 있었을지 짐작가는 것이 있습니까? 아마도 증거일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지저분한 이혼 소송 중입니다. 제 아내는 그녀의 상사와 바람을 피웠고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얼마나 복잡하게요? 저는 최근 사건들을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제가 수진과 함께 발견한 재정적 증거를 포함해서요. 선생님, 아내나 그녀의 애인을 괴롭히고 계셨습니까? 저는 그들의 거짓말과 그의 재정적 범죄를 폭로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괴롭힘이라면 모든 탐사보도 기자는 범죄자입니다. 그녀는 메모했지만 설득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문을 채취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것을 한 사람에 대한 증거가 없는 한 나는 누가 했는지 알아. 질문은 당신이 조사할 것인지 아니면 나를 미친 전 남편으로 치부할 것인지야. 경찰이 떠난 후 저는 수진에게 전화해서 침입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재무 서류를 찾고 있었어. 그녀가 즉시 말했다. 민주는 필사적이야. 글쎄 그는 운이 없어. 모든 것이 복사되고 배포되었어. 모든 것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민준,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 나는 민준이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있는 비디오 증거가 있어. 사진뿐만이 아니라 실제 영상이야. 뭐라고?
나는 3년 전에 그가 바람 피우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집에 카메라를 설치했어. 내가 없는 동안 그가 여자들을 집에 데려오는 영상이 몇 시간이나 있어. 맙소사, 수진. 왜 이걸 더 일찍 말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것이 내 마지막 수단이었기 때문이야. 일단 내가 그 비디오를 공개하면 돌아갈 수 없어. 그의 경력은 끝날 거고 그의 평판은 망가질 거고 그는 아마도 재정적 범죄에 대한 형사 고발에 직면하게 될 거야. 완벽하게 들리네. 그것은 또한 그가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해. 필사적인 남자들은 무모한 짓을 해. 그녀가 조심스러웠던 것은 옳았지만 저는 민준의 절망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수진, 그가 내 집에 침입했어. 그는 범죄의 경계를 넘었어. 이제 끝낼 때야. 확실해? 일단 우리가 모든 것을 공개하면 이것은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거야.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통제할 수 없어. 저는 제 파괴된 거실을 둘러보며 제 정직된 경력, 제 파탄난 결혼, 그리고 제 망가진 평판을 생각했습니다. 확실해. 그를 파멸시키자. 알았어. 수진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완전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끝났을 때 김민주는 우리 둘 다를 만난 적이 없기를 바랄 거야. 전쟁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10월의 서울 날씨는 도시의 악명 높은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색 하늘, 차가운 비, 그리고 길고 힘든 겨울을 예고하는 신호.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오전 8시 30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 렌즈를 통해 저는 김민준이 현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에 젖었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비싼 옷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끼는 남자의 절망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지만 안전고리를 걸어두었습니다. 민준, 무슨 일이야?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그의 목소리는 아마도 소리 지르느라 쉬었을 것입니다. 이건 너무 멀리 갔어. 정말? 내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막 시작한 것 같은데. 민준, 진심이야. 당신 아내, 전 아내와의 관계를 끝내. 그리고 수지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마치 알리시아가 당신이 훔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가 문에 더 가까이 다가섰고 저는 그의 숨에서 술 냄새를 맡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 나는 이 도시에 인맥이 있어. 나는 당신의 삶을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어. 내 아내가 바람 피우고 내 경력이 망가지고 내 집에 침입당한 것보다 더 어렵게. 저는 웃었습니다. 민준, 당신은 이미 최악의 짓을 했어. 이제 우리 차례야. 나는 당신 집에 침입하지 않았어. 그렇지?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나를 괴롭힘으로 고소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있어.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고소는 사실이야. 당신은 나를 스토킹했고 내 재산을 파손했어. 증명해봐. 나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나는 이 도시에서 영향력이 있고 당신은 단지 술에 취한 레스토랑 관리자일 뿐이야. 영향력을 가졌었지. 제가 정정했습니다. 과거형. 왜냐하면 오늘 아침부터 당신 회사의 이사회는 당신의 조작된 경비 보고서 사본을 가지고 있어. 국세청은 당신의 회계 사기에 대해 통보받았고 서울 비즈니스 저널은 보험업계의 재정적 비리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싣고 있어.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는 이럴 수 없어. 이미 끝났어. 하지만 그게 가장 좋은 부분도 아니야.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김민준 진짜 이야기라는 제목의 비디오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 아내는 몇 년 동안 당신의 불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매우 꼼꼼했어. 숨겨진 카메라, 녹음, 재무기록, 모든 것이 포괄적인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으로 편집되었어. 수지는 그녀는 그럴 수 없어. 그녀는 할 수 있고, 그녀는 했어. 비디오는 오늘 정오에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생중계될 거야.
오늘 밤까지 서울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어떤 종류의 남자인지 정확히 알게 될 거야. 민주는 공포에 질려 휴대폰 화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얼마를 원해? 실례합니다. 이것을 끝내기 위해 얼마를 원하냐고? 저는 문틈으로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돈 때문이라고 생각해? 모든 것은 돈 때문이야. 가격을 말해. 민준, 당신은 내 결혼, 내 평판, 내 경력을 망쳤어. 당신은 내 집에 침입했고 나를 거짓 고발로 체포하려고 했어. 그리고 네가 몸값을 지불하면 내가 모든 것을 잊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당신에게 현금으로 6억만 원을 줄게. 관심 없어. 1억이 0만 원. 여전히 관심 없어. 그의 절망은 공황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뭘 원해? 나는 네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처럼 고통받기를 원해. 나는 내 평판이 망가지고 내 경력이 파괴되고 내 결혼이 파탄 나기를 원해. 나는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진정한 거짓말쟁이, 사기꾼, 도둑놈 쓰레기라는 것을 알기를 원해. 이 개자식, 그의 목소리는 이제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는 네가 누구와 장난치고 있는지 몰라. 사실 알아. 나는 다른 사람의 삶을 결과 없이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심한 중년 남자와 장난치고 있어. 그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문에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끝나지 않았어, 민준. 그래, 끝났어. 단지 네가 아직 모를 뿐이야. 그는 제 현관에서 뛰쳐나가 그의 BMW로 갔는데 그 차는 이제 제가 전날 밤 붙인 범퍼 스티커로 덮여 있었습니다. 바람 피우는 사람을 싫어하면 경적을 울려라. 저 다른 차는 제 아내 차예요. 그리고 제 경비 명세서에 대해 물어보세요. 정호 정각. 수지는 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전문적으로 편집되고 꼼꼼하게 기록된 명예훼손의 걸작이었습니다. 40분짜리 비디오에는 민준이 그의 집에서 3명의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있는 숨겨진 카메라 영상, 그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수진에게 거짓말을 하는 녹음, 총 7억만 원이 넘는 조작된 경비 보고서 사본,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의 그의 불륜에 대한 상세한 타임라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디오에는 또한 호텔에서의 우리 대면과 바비큐 파티에서의 대결 영상이 포함되어 이전 드라마를 놓쳤을 수도 있는 시청자들에게 맥락을 제공했습니다. 이 시간 만에 비디오는 10여회에 조회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거의 50여회에 가까워졌고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공유되었습니다. 지역 뉴스 방송국은 이 이야기를 다루었고 소셜미디어와 공개적인 망신 주기에 대한 경고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파장은 민준의 고용주가 비디오를 보았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오후 6시에 저에게 전화해서 우리의 승리에 대한 최종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해고되었어. 그녀는 거의 숨기지 않는 기쁨으로 말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즉시 효력이 발생했어. 퇴직금도 복리후생도 추천서도 없어. 재정적 비리는요? 그들은 전면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형사 고발을 고려하고 있어. 그의 회사 신용카드는 취소되었어. 그의 사무실은 비워졌고 보안 요원이 그를 건물 밖으로 호송했어. 알리시아는요? 네가 그걸 물어볼 줄 알았어. 그녀는 1시간 전에 나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비디오를 내려달라고 애원했어. 민준의 부산 직장 제안이 철회되었고 그녀는 그녀의 밝은 미래가 방금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 그녀는 여전히 그의 집에 있나요? 더 이상은 아니야. 수지는 내일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고 그녀는 알리시아가 즉시 떠나기를 원해. 내 사랑스러운 아내는 곧 집도 없고 직장도 없게 될 거야. 만족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몇 주 동안 악당으로 낙인 찍히고 제 평판이 망가지고 제 경력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본 후 마침내 저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밤 저는 뒷마당에서 스테이크를 굽고 있었는데 진입로에서 차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집 모퉁이를 돌아보았고 민준이 제 현관문으로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취했고 야구 방망이처럼 보이는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관문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민준. 그가 소리쳤고 그의 목소리는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와 이 겁쟁이야. 저는 문을 열었지만 안에 있었습니다. 민준, 무슨 일이야? 나는 네가 그 비디오를 내리기를 원해. 나는 네가 내 미친 전 아내와의 일을 끝내기를 원해. 나는 내 삶을 되찾고 싶어. 내 삶은 끝났어. 받아들여. 그가 야구 방망이를 위협적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비디오를 내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집을 부숴버릴 거야. 무엇으로? 그 루이빌 슬러거로. 해봐. 민준. 동네 전체가 보는 앞에서 위험한 무기로 나를 공격해봐. 그게 네 법적 상황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 저는 이웃들이 비명소리에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망쳤어. 민주는 이제 울고 있었고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 직장, 내 결혼, 내 평판, 모든 것. 네가 모든 것을 망쳤어.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모두가 알도록 했을 뿐이야. 나는 너를 죽일 거야. 그가 제 현관문에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고 나무에 움푹 팬 자국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 집을 불태울 거야. 그리고 너를 테러 위협과 재산 파손으로 고소할 거야. 경찰이 오고 있어. 마치 제 말에 소환된 것처럼 2대의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제 거리로 갑자기 달려왔습니다. 민주는 필사적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이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지켜보고 있었고 휴대폰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위협과 폭력적인 행동은 수십 명의 증인에 의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망치기 전에는 좋은 삶을 살고 있었어. 내 삶은 거짓말과 도둑질 위에 세워졌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유일한 일은 진실을 말한 것뿐이야. 경찰관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손은 무기 근처에 있었습니다. 선생님, 방망이를 내려놓으세요. 그들 중 한 명이 명령했습니다. 민주는 마치 자신이 그것을 들고 있다는 것을 잊은 것처럼 손에 든 방망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쿵소리와 함께 그것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경찰관님, 이 남자는 몇 주 동안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그가 침착함을 되찾으려고 애쓰며 말했습니다. 그는 저에 대한 거짓말을 온라인에 게시했습니다. 그는, 선생님, 당신은 그의 땅에 총을 들고 있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끼어들었다. 뒤로 물러서서 진정하셔야 합니다. 다음 20분은 진술, 설명, 그리고 서류 작업의 연속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은 김 여사님의 휴대폰에 있는 비디오 증거를 검토했고 민준의 위협을 목격한 몇몇 이웃들과 이야기했으며 제 현관문의 손상을 조사했습니다. 결국 민준은 폭행, 테러 위협, 그리고 재산 파손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경찰차 뒷좌석으로 데려갈 때 그는 창문을 통해 극도의 증오의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건 끝나지 않았어.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끝났어.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끝났어. 일요일 아침, 저는 제 자신의 집, 제 자신의 침대에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감 없이 일어났습니다. 제 휴대폰은 수십 개의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로 켜져 있었지만 이번에는 위협이나 불만이 아니라 지지의 메시지였습니다. 수지는 오전 10시에 전화해서 우리의 승리에 대한 최종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민주는 밤새 감옥에 있었어. 그녀가 즐겁게 보고했습니다. 그는 3가지 경범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정적 범죄에 대한 중범죄 혐의에 직면할 수 있어. 그의 회사는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어. 알리시아는요? 그녀는 다음 단계를 고민하며 시내 호텔에 있어. 그녀의 회사는 그녀와 민준과의 관계에 대한 내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그녀를 임시 휴직시켰어. 분명히 그녀가 재정적 비리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 그녀는 알고 있었나요? 그게 중요해? 어쨌든 그녀의 서울에서의 경력은 끝났어. 수진이 옳았습니다.
알리시아가 민준의 범죄에 대해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그와의 관계는 그녀의 직업적 평판을 망쳤습니다. 비디오는 그녀를 공개적인 웃음거리로 만들었고 어떤 고용주도 그런 스캔들에 연루된 사람을 고용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죠?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갈 거야. 수진이 말했다. 민주는 아마도 얼마 동안 감옥에 갈 거고 확실히 보험업계에서 다시는 일하지 못할 거야. 알리시아는 그녀를 고용할 의향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생존자야. 우리는 괴롭힘에 맞서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야. 월요일 아침, 저는 제 지역 감독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 우리는 당신에 대한 괴롭힘 불만을 검토했습니다. 박지훈 씨가 말했다. 김 씨의 체포와 그의 행동에 대한 증거가 드러난 것을 고려하여 우리는 조사를 중단하고 당신을 즉시 복직시킬 것입니다.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바꾸게 했나요? 당신 전 아내의 친구가 게시한 비디오. 이 상황에서 누가 진짜 희생자인지 명백해. 화요일 아침에 직장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직원들이 저를 승리한 영웅처럼 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준과의 제 싸움 이야기는 레스토랑 업계 전체에 퍼졌고 저는 일종의 민간 영웅이 되었습니다. 부패한 임원에 맞서 싸워서 이긴 작은 남자. 사장님. 제 조수 관리자인 지훈이 활짝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사장님 없이는 정말 지루했어요. 지루한 게 좋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생 쓸 만큼의 흥분을 겪었어. 하지만 가장 좋은 순간은 수요일 저녁에 퇴근 후 집에 와서 현관문 아래에 끼워진 봉투를 발견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안에는 알리시아의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민준, 네가 나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그리고 나는 너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 나는 끔찍한 선택을 했고 내가 결코 고칠 수 없는 방식으로 너를 상처 입혔어. 나는 내일 서울을 떠나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언젠가 네가 다시 행복을 찾기를 바라.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해. 알리시아. 저는 메모를 2번 읽고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어떤 사과는 너무 늦게 와서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저는 민준의 집을 지나갔고 앞마당에 판매 중이라는 팻말을 보았습니다. 수진의 벤츠는 진입로에 주차되어 있었고 현관에 이삿짐 상자가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현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진은 첫 번째 노크의 문을 열었고 그녀는 몇 달 동안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민준, 여기서 뭐해?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왔어. 나는 아주 좋아. 이혼 서류는 월요일에 접수되었고 민준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싸우는 대신 내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조언했어. 무슨 조건이요? 나는 집, 차, 투자, 그리고 퇴직금 계좌의 대부분을 가져. 그는 변호사 비용과 국세청이 끝난 후에 남은 것을 가져. 공평하게 들리네. 공평한 것 이상이야. 나는 관대하게 굴고 있어. 우리는 잠시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코 원하지 않았지만 결정적으로 이긴 전쟁의 두 생존자. 후회는 없어?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의 미소는 날카롭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것뿐이야. 6개월 후 저는 4개의 레스토랑을 관리하고 있었고 시내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서연이라는 좋은 여자와 데이트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부산으로 이사했고 부유한 이혼녀로서 새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최소 보안교도소에서 18개월형을 선고받고 있었습니다. 알리시아는 부산으로 이사했고 처녀 시절의 이름을 사용하며 치과에서 접수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가십은 다른 스캔들로 옮겨갔지만 가끔 누군가 악명 높은 김, 박 사건과 그 극적인 결말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임원을 쓰러뜨리고 그의 바람 피우는 아내에게 복수한 레스토랑 관리자라는 지역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그들의 삶을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지 물었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택을 했고, 저도 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훔치기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반격하고 이기기로 선택했습니다. 결국, 정의는 공개적인 굴욕과 함께 실현되었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었습니다.